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1부와 2부에 걸쳐서 정치 김앤장으로 꾸며질 텐데요. 바로 김 씨와 장 씨 이 두 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한 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항상 하는 거 있잖아요. 참 어떻게 명절은 잘 보내셨어요? 뭐 하셨어요? 쉬고 방송했습니다. 쉬고 방송 뭐 하셨어요? 저는 일거리는 없었고요. 네, 쉬기만 했습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가슴이 찡해지는지 전 그 이유를 제가 그러셨군요. 그래도 그래 떡국도 좀 잡숫고. 떡국은 아니고요. 네, 저 김밥 좀 먹고 그리고 이제 좀 식빵에 바나나 좀 이렇게 먹고 라면을 했습니다. 안 좋아하세요? 컵라면도 좀 먹고. 네. 근데 그 라면에다 떡을 넣으면 떡국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좀 제가 라면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쌀떡을 샀어야 다양한 되는데. 라면 조리법에 우리가 한번. 근데 꼭 쌀떡 필요 없어요. 밀가루 떡도요. 거기에 또 그 밀가루 떡만의 그 맛이 있어요. 네. 전 좀 냉동만두 넣어 먹는 거 좋아합니다. 냉동만두. 네. 요새는 냉동만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잡채는 냉동만두 이런 거 진짜 맛있어요. 요새 냉동만두 시장이 굉장히 다양화돼가지고. 맞아요. 종류별로 굉장히 다양하고. 물만두까지 나와요. 물만두까지. 그렇죠. 새우가 들어있기도 하고. 맞아요. 새우 교자도 있고. 네, 아주 다채롭습니다. 네. 우리 오늘 그냥 다 때려치고 그냥 우리 만두 먹방. 얘기로만 할까요? 먹방. 네. 이것도 네. 좋네. 근데 또 뭐라 그럴 테니까 우리 박지 PD가 자, 오늘의 의뢰인 말씀해 주시죠. 먼저 장성철 소장님. 근데 교수님 제가 항상 먼저 해가지고 김민하 평론가님을 좀 곤란하게 들어가지고 뭘 곤란해요? 곤란하게 해드렸은 것 같아요. 저 그래요? 곤란하지 않습니다. 네. 맨날 따로 얘기하는. 나도 그 사람 하려고 그랬는데 그럴까봐. 그럼 먼저 하세요. 네. 김민하 평론가님. 저는 그러면은 대망이 2025년이 밝았으니까 대망인지 모르. 크게 망한. 그 뜻이구나. 크게 망. 대망인지 대망을 품어야 되는지 네. 아니면 크게 망하는 것인지 저는 그러면 문영배 헌법재판관을 한번 변호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른 거 다 떠나서 저는 어쨌든 책은 좀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책을 좀 많이 읽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책을 읽었으면 내가 이런 책을 읽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좀 얘기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책은 이런 점에서 좋고 또 이런 책을 읽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또 한번 이런 측면에서도 또 바라볼 필요가 있고 이렇게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독후감을 또 적극적으로 쓰는 그러한 어떤 문화도 필요하고. 이거 아주 모범생이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 사람. 그렇죠. 그리고 네. 독후감을 또 공유를 하면서 책을 또 이렇게도 읽을 수 있구나 이런 좀 굉장히 좀 지적인 어떤 그러한 지적으로 탁월한 활동을 하는 그러한 문화가 필요한데 이거를 우리 정치권이 너무 또 이렇게 정파적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어떤 이 수순으로 들어가서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이 되고 그 문영배 재판관 블로그를 보면 사실 그 독후감을 그렇게 또 최선을 다해 쓰지 않았거든요. 사실 독후감이라고 하기에는 독서 기록 정도이지 대단히 많은 내용이 있지는 않습니다. 본인도 10분 만에 다 썼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 형식이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오늘 쓸 내용은 책 제목이 이거다 이렇게 써 있고 책에 대한 감상이나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발췌한 문장들이 몇 개가 써 있습니다. 이 책에서 발췌한 문장들 몇 개. 그러고 끝입니다. 사실은 독후감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좀 빨리 좀 전국이 정상화돼서 제대로 된 독후감을 또 쓸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이요. 문영배 재판관이라는 분은 아주 다양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SNS에서 탄핵 찬성한 사람 팔로우하고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SNS 활동을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저는 SNS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이렇게 오다가 기사를 봤더니 TV조선이라는 이 매체에서 그게 원래 조선일보 단독인데 TV조선에서 받은 걸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그 기사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또 어쨌든 이 윤석열 대통령 측 인사도 과거에는 또 이 문영배 재판관의 글에 대해서 좋아요를 누른 적도 있다 이런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SNS 시대가 되니까 누가 과거에 누구를 팔로잉했는지 누구 글에 좋아요를 눌렀는지 어떤 글을 공유를 했는지 이것까지 다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갖고 왜 이렇게 했을까 이 글에 좋아요 왜 눌렀을까 얼마나 피곤한 세상입니까. 제가 이거 여쭤본 게 저는 그게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문영배 재판관의 행위가.
그게 만약에 예.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고 있는 와중이었거나 또는 헌법재판관이 된 이후에 그러한 개정을 특별히 팔로잉을 했다거나 친구를 맺었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굳이 그랬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은 지금 그 SNS 계정을 표시했대요. 가령 예. 폐쇄는 뭐 논란이 되고 워낙 이제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하니까 추가적인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폐쇄할 수 있는데 가령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면 2011년이나 2012년 정도에 신율 교수님 계정을 팔로잉을 했습니다. SNS에서. 그랬는데 그때는 신율이었어요, 이름이. 예. 근데 제가 뭐 매일같이 내가 팔로잉한 계정이 이름이 뭔지를 매일매일 뭐 확인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어느 날 신율 계정이 이름을 신율이 아니고 장성철 미호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은 왜 나를 또 그래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거 장성철 미호로 바꾼 사람 내가 팔로잉하고 있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또 언팔을 해버리면 근데 또 신율 교수님이 또 섭섭해할 수도 있고 이게 굉장히 SNS라는 세계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단지 이것이 이름이 그랬다는 것만으로 또 우리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팔로잉한 거냐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거냐도 사실은 어려운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그 계정 뭐 전부 못 봤는데 나오는 거 보면 그게 좀 그 계정의 이름이 좀 상당히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름들이 뭐 한두 개 섞여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그리고 선관위 구성이 가령 대법원장 3명 그다음에 뭐 국회 3명 대통령 3명 이렇게 추천하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물론 이제 부적절한 부분에 한도는 있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는 각자의 성향이 다양하다라는 걸 전제를 해서 구성되는 그러한 기구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물론 부적절함에 한도는 있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의 성향 차이가 있는 인사들이 모이는 기구이다라는 거를 전제를 해서 단지 성향이 편향됐다라는 것만 가지고 또 이 모든 재판이 이제 부당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또 펼치는 것은 제가 볼 때 그것도 과도한 무리다.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장소영님. 저 김연아 평론가님 말씀에 약간만 코멘트를 하면 예.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저러한 공직을 맡고 있는 분은 격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종 심판자 결정자로서 그 권위에 대해서 다른 쪽에서 오해나 시비를 받지 않으려면 행동 거지를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헌법재판관이 된 이후에도 혹시 SNS에서 본인의 성향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행위를 했다면 그것은 좀 적절하지가 않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 뭐 행위라고 볼 수는 없죠. 이 팔로우 맞팔한 사람들의 이 제목이 뭐 탄핵 찬성 뭐 이런 쪽의 제목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좀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정치인도 그렇고 그런 거 했다고 해가지고 당신은 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없어 그렇게 공격하는 것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다 성향은 다 있잖아요. 그렇죠. 무지개가 있잖아요. 근데 무지개 안에 파란 색깔이 있다고 저 무지개는 이상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변호를 하고 싶은 분은 저 이준석 의원이에요. 좀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서 지역을 넘어서서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은 호남, 국민의힘은 영남 이쪽 지역에 아주 막강한 지원과 성원을 받는 사람들이 큰 정치인으로 거듭나고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 근데 이준석 의원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거 없이 지금 대선에 출마했어요. 지역적인 기반, 이념적인 기반, 그리고 뭐 정당, 뭐 이런 것들, 진영의 기반 이런 것들 없이 대한민국 미래와 담론을 제시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어쨌든 뭐 젊은 분들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큰 담론을 통해서 이번 대선이 비상계엄 찬성해서 반대했어. 탄핵 찬성해서 반대했어. 이러한 정말 과거 지향적인 담론을 벗어나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그러한 생산적인 토론과 토의를 통해서 대한민국 지도자가 뽑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수를 좀 재정립하고 수준 높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이준석 의원이 퍼스트 펭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응원하는 변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장성철 소장님 말씀에 저도 이제 반 동의하고 이제 반은 이제 코멘트할 것이 있는데. 그 뒤끝이 있으셔. 그러네. 아니보다 안 그런 줄 알았네. 아닙니다. 뒤끝이라니요. 네. 엄청 아니 많네요. 뒤끝이라니요. 저는 그냥 네. 좀 더 즐거운 토론을 만들기 위해서. 네. 뒤끝이 있는 게 더 재밌어요. 그러면 계속하세요. 그럼 전 뒤끝이 있습니다. 예. 네. 뒤끝으로 사는 사람인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좀 새로운 세대가 정치를 주도해야죠, 분명히. 그리고 좀 새로운 이슈, 그리고 그게 얼마나 이제 좀 논쟁적인 것이든 간에 좀 뭔가 이 진전되는 맛이 있어야 정치가. 그래서 언제까지 그냥 서로 헐뜯기만 하는 그런 정치할 것이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의원 같은 뭔가 어쨌든 나이도 젊고 좀 새로운 이슈들을 그동안 주도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들이 정치의 전면에 나설 수 있는, 이미 정치 전면에 나서고 있지만 더더욱 전면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된다라는 점에서 대선에서 일정한 성과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이준석 의원의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준석 의원도 2012년에 어쨌든 정계 데뷔를 한 그런 상황이라 이 과정에서 쌓아온 어쨌든 자신의 이제 정치의 어떤 그러한 과정이라는 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가령 최근의 경우에는 이른바 이제 뭐 명태균 이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대선이 또 이준석 의원에게는 하나의 검증의 과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분명히 검증을 통과하는 어떤 그러한 결과를 보여줘야 된다. 예. 이 점을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준석 의원 항상 따라다니는 그 지적이 항상 있는 거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젠더 갈등에 편승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그러한 정치를 해온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평가가 있고 그것이 또 약점으로 지적이 되었다면 이번에는 정말 이 국회의원 선거보다도 훨씬 중요한 대선, 그리고 훨씬 더 통합적으로 지도자감의 어떤 그러한 인사임을 스스로 증명해야 되는 그러한 또 어떤 그 기회인 거잖아요. 그러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대선을 통해서 그러한 것만을 해온 어떤 정치인이 아니다라는 거를 또 증명하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 거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예. 자, 그리고요. 오늘 구치소 간 거요. 나경원 의원,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그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안 가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예. 본인은 인간적 도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인간적인 도리는 어떤 그런 지위에 있잖아요. 당 대표,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그런 역할을 맡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개인적인 차원의 일들을 하기가 어려워요. 다 격이 있고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방송을 하면서도 사회자의 격과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뭐 생각을 별로 안 해봐요. 진짜. 아니 그래도 원래 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토론을 할 때 사회자는 예. 중립을 지키고 본인의 의견을 최대한 좀 자제하면서 토론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사회자의 격과 역할이잖아요. 당대표의 격과 역할이 뭐겠어요. 그렇게 극우적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그리고 비상 계엄과 탄핵에 지금 수렁에 빠져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현명하게 좀 차별화하면서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정권 재창출할 수 있도록 중도층의 민심을 끌어오는 메시지와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거리에서 아스팔트에서 아니면 극우적으로 방송에서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분들과 똑같은 행동과 메시지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과연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로서 적절한 역할과 격에 맞는 행동을 한 것이냐,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인 차원을 자꾸 강조하는데 일본에서 야스쿠니 신사 막 참배를 하면서 아유 저 장관은 장관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 참배를 하고 공물을 헌납한 거예요 라고 여러 번 해명을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대표나 원내대표는 그 직을 갖고 있을 때는 어쨌든 개인적인 차원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조차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일본 사람들 말씀하셨는데 일본 사람들 처음에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할 때 약간 눈치 보고 그러더니 지금은 뭐 의원이나 장관들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그냥 참배를 하죠. 총리가 참배할 때는 나는 개인 자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사실 이게 좀
지금은 뭐 강성 지지층 내지는 이 강성 당원들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좀 나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나아지는 과정이 있어야 그래도 국민의힘이 지금은 이래도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 탄핵이 뭐 인용이 되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되면 좀 자세를 바꿔서 조기 대선에 제대로 대응을 하는 태세로 바뀌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질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에 가깝다라는 느낌을 받게 하거든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거냐면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될 때 그 관저 앞에 간 이 40여 명의 이 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지도부, 이 권영세, 권성동 이 양 지도부는 뭐라고 했느냐? 거기 가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안 된다라고 했고 지도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 가지 않는 게 좋다라고 분명히 그때는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한 입장이 바람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을 하러 가겠다라고 하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왜 가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자격으로 가는 거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개인 자격이다라고 그냥 이렇게 둘러댄 것에 불과한 거거든요. 이게 요를 얘기하자면은 그렇다라고 하면은 한 발짝 더 윤석열 대통령을 방어하고 옹호하는 쪽으로 가까이 간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게 그런 상황을 만든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설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문제는 그 자리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든지 내놓을 것이다라는 게 다 예상됐던 반대. 왜냐하면은 정진석 비서실장 등이 찾아갔을 때도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에도 똑같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 그것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정치가 되는 것인데 그러한 것을 또 용인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정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거나 이런 메시지 아니었거든요. 권영세 비대위원장 뭐라고 했습니까? 현직 대통령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건 불가피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전한 이제 메시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당이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거는 사실상 날 배신하면 안 돼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런 메시지가 그냥 나오는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접견하러 갔다는 거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계속 분리할 수 없는 그런 단계로 당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과연 조기 대선을 치를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갖출 수 있는 거냐? 굉장히 이제 그것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여서 아마 보수 진영의 여러 가지 걱정이나 우려가 앞으로 또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분리를 못할까요? 그 간 이유가 뭘까요? 중도층 떠나는 거 다 알 텐데. 그래서 제가 고민도 해보고 정보도 한번 취합을 해봤어요. 예. 두 가지 이유 같아요. 어허. 하나는 거리에서 그리고 유튜브에서 그리고 전화나 문자나 이런 것으로 많은 압박이 온다는 거예요. 압력이 온다는 거예요. 당으로도 엄청 전화가 많이 온다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지켜야지 뭐 하는 거냐. 지금 저렇게 구치소에서 떨고 계시는데 당신들 뭐 하는 거냐. 이 압박이 그냥 우리가 단순히 방송에서 얘기하는 그냥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받는 사람들은 그 압박을 견뎌내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다. 저들과 척져서는 안 되겠다. 저들의 입장을 최소한 면피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이 발언하면 또 보시면 혼낼 텐데 저를 대선 이후에 당권에 좀 관심이 있으신 거 아니냐. 당권에 조금 더. 그래서 이제 그 좀 강성 지지층 중에 당원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대표 뽑는 건 8대2잖아요. 당원이 80%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왜 웃어요? 네, 뭐 잘 아시는 모양이네. 아닙니다. 네, 그러한 감탄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장 소장님 말씀 들으면서 그러한 노림수가 있구나 감탄하면서 웃는 것입니다. 설 지나면서 좀 사회생활이 많이 늦었어요. 계속하세요. 그러니까 설 여론조사를 쫙 보면은 거의 윤석열 대통령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종합적. 나 지금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가지고 지금 박재희 PD 봤잖아요. 찾으라고. 그 10개를 종합적으로. 네, 종합적으로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어요 하면 안 돼요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다른 일반 국민들하고 생각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래도 뭐 절반가량은 보수층의 절반가량은 또 탄핵에 찬성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른 수치가 나오니까 그렇다면은 조기 대선에서 이기든 지든 저 강성 지지층을 내가 등에 업고 가면은 다음번 내가 당대표 선거 출마하게 되면
정통성 있는 당대표가 내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정권이 넘어가더라도 내가 이재명 대표랑 대항을 해서 야당을 지키는 선봉장에 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명분을 좀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좀 저 나름대로 생각해봤습니다. 뭐 그거 진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요새 사람을 더 놀랍게 하는 거는 국민의힘 이 지도급 인사들이 거기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아주 서프라이즈 이거거든요. 이재명 대표 막 요새 막 실용주의 얘기하고 뭐 일본하고 뭐 원래 일본하고 잘 지내고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어떻게 보세요? 갑자기 변한 물론 옛날에도 갑자기 변한 적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말에 그쳐서는 안 되고 어떤 진실한 어떤 그러한 이 내용이다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수준까지 실천이 뒤따라야 되고 뭐 이런 주문을 그래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중도층 공략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도 기존에 좀 어떤 소위 이제 언론 표현으로 좀 유행하는 표현으로 말하는 사이다 뭐 이런 모습보다는 중도의 구미에 걸맞는 그러한 좀 온건파적인 모습을 연출하는 것을 좀 목표로 삼은 거 아니냐 그런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제 조기 대선 모드로 들어간 거다. 있을까요? 효과가 있는 것이냐. 뭐 아무래도 이제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이러한 태도를 이전에 취한 바도 있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워낙에 이제 요런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캐릭터라는 거는 이미 이미지와 대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불호가 굉장히 강한 부분이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언행이라든가 이러한 이미지를 좀 연출한다라는 것만으로 지금 이제 갑자기 이제 지지율이 막 오르거나 또는 이재명 대표의 이미지가 막 개선된다거나 그러한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겠죠. 다만 어쨌든 중도층을 공략한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원래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면 비판받았던 지점을 고수하는 것보다는 가령 기본소득 뭐 이런 다소 이제 여러 가지 평가의 지점들이 갈리는 정책을 고수한다든지 또는 뭐 이 외교 노선과 관련돼서 굉장히 좀 폐쇄적인 어떤 그러한 형태의 외교 노선을 계속해서 고수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좀 더 열려 있는 방향 그리고 좀 더 이제 주류에 가까운 그러한 정책으로 변화하는 것이 대선에서의 승리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거는 사실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시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대선을 중심에 놓고 하는 어떤 선거 공학 이런 차원에서 본다라면은 변신을 시도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런 식으로 어쨌든 노선을 갖고 가는 것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국민의힘도 당연히 그러면 중도에서의 싸움을 이제부터는 시작해야 된다라는 어떤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극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사실 장성철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좀 국민의힘에서 이상하다. 왜 저렇게 폐쇄적으로 어쨌든 노선을 가져가는 것이냐. 왜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냐라는 의심을 가질 만한 정치인들의 행위는 장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후보가 돼야 되기 때문인가 또는 당대표가 돼야 되기 때문인가 라는 이유를 뒤에 붙여보면 그러면 대충 이게 좀 설명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것들을 이제는 좀 추구해야 되는 그런 좀 상황에 이른 것이 아니다라는 걸 자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역으로 또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보세요? 우리 이재명 대표의 그 변신을 효과 없을 것 같아요. 효과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는 정책의 위기가 아니에요. 그건 신뢰의 위기거든요. 그러니까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리서치뷰가 그 성인 1,000명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게 있거든요. 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시겠죠? 예. ARS 조사잖아요. 예. 예. 거기에 보면 12월 달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국민들이 절대로 찍어서는 안 되는 후보 이재명 38% 나왔어요. 근데 1월 달에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40%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우클릭을 하는 정책을 많이 발표를 했는데 저렇게 비호감도나 찍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더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정책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신뢰의 위기의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앞뒤가 좀 다른 것 그리고 민주당이라는 국회 다수당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것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선거법 위증교사와 관련해서는 100만 원 당선 무효가 100만 원인데 1,000만 원으로 올리겠다라는 개정안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국회의 권한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 그 당신은 못 믿겠어. 이런 신뢰의 위기인데 저렇게 말을 바꾸고 예전과 다른 정책을 통해 가지고 국민 여러분 저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 그렇게 급진론자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못 믿겠는데 어떻게 믿어?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제의 진단과 해결 방법이 좀 잘못됐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런 정책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저 우클릭 이런 모습 보여주는 것보다는 본인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거기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자, 1부에서 여러분들은 양당의 정난한 모습에 대한 분석을 들으셨습니다. 1부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2부에서 계속 얘기 나눠보죠. 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정치 김앤장 2부에서도 계속 이어갈 텐데요. 지금 스튜디오에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우리가 저기 이재명 대표 얘기까지 했는데 자 이것도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건데 원래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후 2시에 소위 말하는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2시간 전에 갑자기 미뤄졌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 이유는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서 변론 재개를 요청을 이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최상목 권한대행 측이 이걸 한 번만 변론을 하고 지금 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절차적으로 충분치 않다. 그래서 할 말도 있으니 최상목 권한대행 측이 더 설명할 것도 있으니 변론을 한 차례 더 열어달라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그걸 이제 헌법재판소 측에서는 이제 수용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2시간 전에 갑자기 수용. 그분이 계시를 내리셨나 왜 갑자기 변했을까요? 물론 그것을 수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아마 분분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오늘 헌법재판소 측에서 나온 이제 입장이 사실 이 오늘 결론이 나올 경우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따를 것이냐, 뭐 따른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만약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을 해야 된다라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 것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경우에 임명을 해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 오늘 뭐 언론 보도나 이런 걸 쭉 보면은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서는 임명을 뭐 할지 안 할지는 좀 더 생각해 볼 문제다라는 취지 아닙니까? 이 입장이 뭐 법제처의 해석도 있어야 하고 법무부에다가 좀 물어보기도 해야 되고 나도 고민도 좀 해야 되고 바로 임명하지 않고 보류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 뭐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오늘 설명을 한 것이 이거는 어쨌든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 것에 대한 결론은 이것은 따라야 되는 것이다. 일종의 쉽게 말씀드리면은 강제성이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또 해줬기 때문에 즉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권한을 보장을 변론을 보장을 해주면 변론의 절차적인 보장을 해주면 그것에 대해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따르도록 하자라는 그러한 어떤 이 매끄럽게 가고자 하는 어떤 절차적인 과정에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됐습니다. 근데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낙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헌법 불일치 판결을 내렸거든요. 근데 국회는 아직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건 안 따라도 되는 모양이죠. 예? 그리고 이거는 따라야 되는 거고. 아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어쨌든 최종심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국회든 행정부든 다 따라야 되지 않을까. 그거를 무시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따라야 되는데 국회는 자신들은 안 따르고 남보고 따라하고 얘기를 하는 게 웃기다는 얘기죠. 다 따라야죠. 네.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나 법치주의가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헌재가 오늘 이런 결정 내린 것도 좀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요청이 있었고 또한 국민의힘에서 지금 상당히 반발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부담감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심리해볼게, 판단해볼게, 논의해볼게 이런 차원으로 시간 벌기 한 건데 그것도 나중 되면은 또 다른 비판과 문제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과 관련해서는 철저한 정무적인 판단은 배제를 하고 법과 원칙과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일각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지금 보세요. 아까 문영배 재판관이라는 사람이 그런 그 SNS 팔로우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시끄럽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그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뭐 어떤 헌법재판관의 남편은 또 뭐 탄핵 뭐를 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계속 뭐 그리고 또 어떤 재판관의 동생은 또 뭐 했대더라 뭐 이런 얘기 계속 제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런 상태에서 헌법재판소가 무리한다라는 인상을 주면 나중에 중요한 결정을 내렸을 때 그 결정에 대한 권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 사람들도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생각을 했다면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러면 변론 기회를 충분히 주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추가로 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 이제 언론 보도나 또는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얘기나 이런 것들을 좀 종합을 해봤을 때 이 문제 그러니까 오늘 선고한다더니 오늘 이제 결정한다더니 왜 결정 안 했어? 라고 하는 그게 바로 이 원래 헌법재판소가 좀 무리하고 있었다라는 증거 아니야?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과도한 접근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충분히 변론의 권한을 보장해 준다라는 쪽으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했다라면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더 무리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러한 부분들을 좋다 그러면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내부의 헌법재판관들의 의견 분포가 어쨌든지 간에 충분히 수기해서 내렸다고 하면은 그 절차 자체는 존중을 충분히 하면서 논란은 최소화시키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아까 말씀하신 이제 낙태죄 관련된 부분은 그 부분은 이제 헌법 불합치다 그 조항이 법적 조항이 헌법 불합치다라는 이제 판단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이 법에 대해서 국회가 보완하지 않으면 이 법은 이제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항의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은 이 법은 그냥 없는 게 된다. 이런 형식인 것이죠. 맞아요. 그래서 공중에 그렇죠. 붕 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근데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지금 그렇죠. 피해를 보고 그렇죠. 있는데요. 그렇죠. 제가 이제 말씀을 예. 드리려고 하는 건데, 네, 제가 이제 패널로 출연한 예, 거니까, 네. 아까 이제 격을 말씀하셨잖아요. 사회자의 격을 네. 지키셔야 돼요. 장성철 소장님이. 큰일 날 뻔했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아까도 신일 교수님은 격을 난 신경 쓰지 않아 이러셨기 때문에 안 돼. 네. 근데 역할의 이제 격을. 그래서 그 조항을 가지고 보완을 해서 보완 입법을 했었어야 되는 것을 보완 입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 조항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즉 여기서 보는 건 뭐냐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기속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조항이 효력을 잃은 거죠. 이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기속력이 있다는 것이고 헌법재판소 법을 보면 근데 안 따르면 적이 없잖아요. 안 따라서 법 조항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니 안 따라서 없어졌는데 헌법 불합치라는 것은 예. 이 조항에 대한 것이죠. 아니 근데 이 조항에 국회가 대한 그걸 것이고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 조항에 대한 것이고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거는 양 기관 사이에 누구의 권한이 맞는지를 판단을 아하. 해주는 것이죠. 예. 그런데 헌법재판소 법에 보면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을 경우에 결론이 나왔을 때도 이것은 기속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단체나 또는 이제 청구한 주체가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도 기속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대통령 권한 대행이나 또는 국회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 언론에 대고 나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라는 언론 보도나 이런 코멘트를 사전적으로 막 하고 있는 이 상황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 문제를 헌법재판소도 어찌됐든 간에 매끄럽게 정리하고 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이번에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것은 기속력이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을 것이다라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권위를 훼손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따져볼 게 없어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국회 본회의 의결이 끝났으니까 법에 나와 있는 규정대로 그냥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면 된다라는 거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여야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합의해야 된다. 최상목 대행도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국회에는 여야 합의가 우선이긴 하지만 더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거는 본회의 의결이란 말이에요. 저도 마은혁 재판관이 뭐 저렇게 좀 성향이 편향된 사람이 헌법재판관 하는 게 맞아? 전 그런 생각 갖고 있거든요. 근데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또 다시 여야 합의를 해보라고 하느냐. 예. 그 부분은 저는 솔직히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근데 제가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하나 여쭤볼게요.
원래 이게 청구인이 국회의장이 청구인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논란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2016년에 당시의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대표가 당시 민노당의 이정희 대표가 소위 말해서 이제 그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를 했는데 그땐 국회의원은 청구 당사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결정이 내렸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번 건은 좀 다르죠. 어쨌든 국회가 추천한 거를 권한쟁의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쟁의가 다퉈질 만한데 제가 여기서 또 문제 삼고 싶은 거는 이걸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네. 국회의장이 그렇죠. 헌재로 보냈어야 되는데 그렇죠. 바로 본회의를 그거죠. 안 거쳤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의힘으로서는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이러한 법적 절차적인 정당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왜 이러한 판단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이 부분이 만약 권한쟁의 심판에 있어서 절차적인 정당성이 훼손됐다면 이거는 각하를 시키는 게 맞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헌재가 그냥 일주일간 시간을 더 끌면서 정무적인 판단 여기저기 눈치 보는 거 이렇게 보이지 말고 기각을 하든 각하를 하든 아니면은 이거는 국회 말이 맞아라고 인용을 하든 결정을 빨리 내려줘야 어허. 이런 정치적인 혼란이 없어지지 않았을까. 예. 헌재 그런 일을 하라고 저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일을 해태한 것은 스스로 권위를 훼손했다. 전 그렇게 비판하고 싶어요. 그 대목은 지금 말씀하신 과거에 이제 이정희 의원 관련 부분은 이정희 의원은 개별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것은 기관 대 기관 사이에 벌어진 분쟁을 해소하는 절차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국회와 다른 행정기관 간의 분쟁이라는 거는 국회 차원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별 의원이 그것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권한은 없다고 봐야죠. 그런데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는 직위를 가진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가령 어떤 시도 간에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그 시도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그 시를 대표하는 시장 또는 도지사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가령 그렇지 않고 내가 수원 시민인데 제 고향이 이제 살기 좋은 수원입니다. 지금 살진 않지만 예, 수원 시민인데 지금 내가 수원 시민이니까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내가 수원 시민이니까는 수원시를 대표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다. 이렇게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회의장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국회의장으로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할 때 본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것이냐. 이거는 본회의가 의결한 사안이 효력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행정부가 그것에 대한 권한을 침해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할 때, 즉 국회의장이 이러한 것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할 때 이것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본회의를 통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할까요 말까요를 의결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까지 하면 국회의장이 가령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할 때도 다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의문에도 빠질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어디까지냐에 대한 이제 의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단지 국회 권한이 침해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까지 국회의 대표인 국회의장이 과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는 아닐 수 있다. 그러면 이 부분도 헌법재판소가 결국은 판단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내용은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그러한 이유로 뭐 기각이다 또는 각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일단은 보여져서 헌법재판소가 이것도 판단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국회의장이 물론 뭐 국회를 대표한다 이렇게 될 수 있지만 국회의원들은 또 이게 다른 게 아니고 헌법 기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표는 하되 국회의장이 이렇게 뭐 본인이 대표로 돼서 만들어 할 수 있다 이런 논리는 또 성립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국회가 이제 표결을 해서 집단적으로 표결을 해서 권한이 이제 행사가 되었는데 행정부가 그 권한을 침해했다라고 하는 요 구도 속에서는 국회 대표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이제 하는 것이 과연 이제 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는 확실한 건 헌법학자들끼리도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야 되는 사안인 그것까지도.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자기네 재판소의 재판관 충원하는데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느냐 이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참 여러 가지로 곤란한 사항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어쨌든 민주당과 진보 진영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더라도 과반수 이상을 분명히 득표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권한쟁의 심판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그런 절차적인 정당성의 해석 여지가 있다면 비판받을 소지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맞아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아까 이제 신일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자기 보충하는 게 맞느냐라는 쟁점은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예를 들면 헌법재판관을 선출하는 뭐 그러한 개념이라고 하면 그건 이제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소의 자기 보충이 작동하는 개념일 텐데 그게 아니라 또 말씀드리지만 국회가 이제 선출을 한 거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관을 선출을 한 것인데 그 권한 침해가 되었느냐를 판단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 일반인이 한 사람으로 생각할 때는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자기 보충권 행사이냐라는 쟁점은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는 쟁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하여간 좀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이 국회도 그렇고 요새 너무나 불필요한 헌법 관련 네, 논란, 맞아요. 이 법칙, 그러니까 법안 관련 논란 이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윤 대통령의 뭐죠? 그 비상기염 할 때부터 이게 법적 논란 성립 이거 벌써 그때부터 있거든요. 뭐 국무회의를 개최했네 안 했네 이렇게 되죠. 공수처 갑자기 자기네가 수사하겠다는데 당신네들 수사권 없지 않느냐. 아유 직권남용의 연장선상이다. 그러면 꼬리가 몸통으로 든 꼴이 되지 않느냐. 이런 논란 또 생기는 거고요. 전 국민이 법학자가 되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 서부지법에 왜 갔느냐 중앙지법에 왜 안 갔느냐 이것도 논란되고 불법은 아니라고 법원이 사법부가 분명히 판단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편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다라고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이게 도대체 뭐예요 제가 요새. 고3 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은 제가 서울대 법대를 갔을 겁니다. 그렇죠. 아니 요새는 모두 전문가예요. 아니 하도 시끄럽게 참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이준석 대표 말씀 네. 잠깐 하셨는데 지금 이준석 의원 영화도 개봉한다 그러네요. 네, 예? 뭐 그냥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거죠. 이준석이 어떠한 정치적인 역경을 넘어서서 배지를 달고 당 대표도 되고 그런 것들에 좀 인간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것 같은데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냥 그건 욕할 수가 없죠. 본인이 네. 그거 하는 건데 그걸 누가 뭐라고. 대중성 확보를 위해서도 상당히 좋고 거기서 또 뭐 여러 가지 미담 섞인 스토리를 만들 수 있으면 당연히 좋은 거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성공을 거두게 되면 다음번에 대선 후보로 출마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좀 벤치마킹 할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제목이 준스톤 이어원 아닙니까 이게?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준스톤 이게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서 이준석 의원을 그냥 친근하게 부르는 닉네임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준석이니까 이제 돌석자 아니냐 그래서 준스톤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여서 아마 이제 이 다큐멘터리성 영화인데 이 내용도 상당히 이제 젊은 세대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정치인이 셀프 제작한 다큐멘터리성 영화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뭐랄까요? 딱딱하고. 그렇죠. 자기 홍보성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담만 있고 아름다운 모습만 있는 그런 걸 연상하게 되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좀 혹시 뮤비같이 한 거 아니에요? 예? 좀 웃긴 모습도 있고 네. 좀 자신의 좀 부끄러운 모습도 있는 그런 솔직함이 담긴 이제 영화였으면 하고 기대하고 있고요. 이어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이어원인데 이게 보통 이제 예를 들면은 뭐 배트맨 이어원 이러면은 배트맨의 초창기 모습을 다룬 네. 그러한 만화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야망이 있는 것이다. 이준석 의원이 나중에 아주 20년 후까지 20년 30년 후까지 정치를 계속 해가지고 노년까지 가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야망이 있는 그러한 영화이다. 네. 배트맨 좋아하세요? 좀 배트맨 많이 하죠. 네. 네,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요, 한동훈 전 대표 쪽에서는 제가 잊어먹었는데 언더 29인가? 언더 73. 73이랍니다. 73년생. 네, 그런 유튜브 채널 또 만들었다 그러네요. 자기네들 지지자들이 좀 만든 모양인데 이게 슬슬 몸 푸는 거잖아요. 각 대선 후보들이 자신을 좀 어필하기 위해서 주목을 끌기 위해서 그런 모임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데 근데 그게 문제일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워낙 이제 큰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탄핵과 비상계엄 이 광풍에 저러한 현란한
어떠한 선거 운동 전략 이런 것들이 다 묻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는 1월 평균입니다. 다행이다. 1월 평균 한국갤럽 2017년입니다. 2017년 1월 평균의 한국갤럽 평균을 보면 네. 그때 이념 지형을 보면 보수가 한 26, 7 정도 되고요. 진보가 36, 37 정도 되거든요. 자, 2025년 1월 평균은 어떨까요? 1월 평균은 정반대입니다. 맞아요. 보수가 우위예요. 진보보다. 한국갤럽 기준입니다. 자, 이런 현상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확실히 보수 지지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국민의힘의 여의도연구원에서도 정기적으로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보통 이제 1,000명 샘플을 채우려면 거의 24시간 하루 정도는 계속 돌려야 되는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6시간이면은 다 찬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보수나 진보나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고 있다. 요새 응답률이 20% 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과표집됐다라기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러한 보수가 더 많아 보이는 착시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근데 그것이 실제 민심과는 상당히 좀 괴리가 있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정당 지지율은 상당히 붙어 있지만 탄핵을 찬성하는 여론 그리고 지금 뭐 정권 교체냐 재창출이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은 탄핵 찬성하는 거 그다음에 정권 교체가 더 높더라고요. 그 지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전략을 짜는 분들은 단순히 정당 지지율이 붙었으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어. 이대로 가야 돼.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는 단일대 호흡을 맞추는 모습 보여야 돼. 이렇게 하면은 선거 망한다라고 말씀드려요. 어떻게 보세요? 그 보수 우위 진영이 계속 유지가 된 거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보 우위가 그때 됐다가 이게 언제까지 유지가 되냐면 2021년까지 유지가 되다가 2021년 한 중후반기부터 이게 이제 보수 우위로 다시 역전이 되는데 이번에 탄핵 사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유지가 된다. 야, 특이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보수 유권자층 사이에 굉장히 지금 상황에 위기감을 느끼거나 모종의 이유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응답층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응답층은 지금 정당 지지율의 이제 변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지지율이 어쨌든 상승 기류였던 거 아닙니까? 요 최근에 그러한 점을 미루어 보면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응답층이 여론조사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는 상황이다. 이 응답과 관련된 민감성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감안해서 여론조사를 볼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반대로 지금 범민주당 지지층의 경우에는 최근에 어쨌든 이 범보수의 어떤 그런 결집 현상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좀 결집이 더 아마 강화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 보수층 중에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라고 응답하는 요 유권자층보다는 좀 결집이 늦거나 좀 활성화가 덜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대선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양측 다 최대 결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먼저 활성화된 층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라고 응답하는 그러한 보수적 유권자층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보수적 유권자층 중에서도 좀 강경한 축일 거예요. 그래서 사실 대권 주자 중에 누구 지지하느냐 물어보면은 사실 뭐 김문수 장관 같은 분들이 이제 성과가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러한 결과에 취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정말 전공법으로 조기 대선과 관련된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보수가 정말 헤어나오기 힘든 수렁 속으로 앞으로 빠져들어서 장기적으로 정말 어려운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이제 전열 정비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거리에 나가 있는 그 시위 이제 집회할 때요. 보수 집회 사람 숫자가 훨씬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진보 집회보다. 네. 그런 것도 이게 처음 봐요, 사실 저는. 그러니까 동원력이 있다라고 볼 이제 수밖에 동원력이 없잖아요. 생긴 거죠. 네, 그리고 과거에는 없었는데.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반발 심리가 꼬리아가 작용을 했다. 우리끼리라도 뭉치자, 우리 지키자, 진영을 지키자 그런 것도 있고 정광훈 목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유튜버 분들이 상당히 선전선동을 강하게 하고 있는 측면도 더 많은 동원을 가능하게 한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진보 진영에서 조금 집회나 시위에 참석 인원이 적은 것은 예. 또 이재명 대표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승겨 이재명이시네. 네. 예.
아니 왜냐하면은 어쨌든 반감과 비호감도가 높은 유력한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예. 이번 대선의 중요한 판단 기준은 이재명이냐 아니냐, 기냐 아니냐 이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도 임종석 의원이나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한 것들이 진보 진영에서 소수의 목소리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되고 나서 대한민국은 어떨까? 그런 것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이 현재 민심으로도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수가 결집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비상계엄 실패, 대통령 탄핵이라는 보수 진영의 아주 악재가 터졌는데 왜 글쎄 진보 진영은 왜 결집 안 하냐고요.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그건 이재명 대표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 이유도 뭐 오죠. 물론 있겠지만 예. 지금 상황에서는 보수만큼의 절박함은 없는 국면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되고 체포되고 구속 기소되고 뭐 이런 국면이지 않습니까? 예. 아마 계기가 오면 또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치 김현장, 지금까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